식이섬유가 잘 팔리려면 먹었을 때 효과가 빠르고 10분에서 뭐 1시간 안에 당신의 변을 보게 될 겁니다. 이건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관련된 표시 규정이 없어서 장기간 쓰는 게 문제인 거라서 다른 변비약으로 충분히 막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해보고 대부분은 여러 가지 좋다고 하는 것들이 들어있는데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안녕하십니까, 연고영의 윤상민. 김동원입니다. 오늘은 변비가 있는 환자들이 병원에 많이 오는데 병원에 오기 전에 어느 정도까지 어떤 약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그게 사실 괜찮은 방법들도 있어요. 효과가 있는 것들도 있고 근데 그 중에는 우리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해서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변비, 민간요법 어떤 것들이 효과가 있을까? 라고 했더니 충분한 수분 섭취, 식이섬유를 많이 드세요. 올리브 오일 같은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운동하셔야 돼요. 유산균 드세요.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들. 그러니까 변비에 그만큼 딱 부러지는 효과적인 그런 건 없고 일상적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변비약이 없는 시기에 태어났다면 똥을 못 싸서 죽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정말로 죽을 수도 있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인간적으로도 이런저런 약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환자들이 왔을 때 양약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내성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약이로 먹고 천연에서 온 거를 좋다고 알고 있고 당연히 약보다는 건강 보조식품이 훨씬 안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생약이 좋다, 천연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양약에 많은 경우도 생약에서 추출한 성분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 옛날에 버드나무 껍질에 함유되어 있었던 살인실산을 이제 추출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화학적인 작용을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페니실린 같은 경우도 푸른 곰팡이에서 유래된 그런 물질을 약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약도 천연에서 유래된 성분이 많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효과적인 거는 더 농축을 해서 만든 게 결국은 양약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천연에서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독버섯 같은 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천연에서 나왔다고 다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약제로 개발되는 것들이 사회에서 사용되기 전에 임상시험 같은 걸 더 많이 거치면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만들어진 약품이 더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건강보조식품도 승인되는 과정을 보면은 약에 비하면 너무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약은 임상시험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농도를 쓰면 적절하다는 것까지가 다 정해져서 시판이 되는데 건강보조식품은 그런 단계가 매우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 위험하거나 꼭 필요해서 사용되는 거는 당연히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제가 좋다는 분도 되게 많아요. 독일제가 좋다는 분들 같아요. 친구가 일본 가서 사왔어. 이게 그렇게 좋대. 그래서 그걸 먹고 나는 변을 항상 잘 봤어. 근데 보면 자극성 화제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되게 발전된 나라입니다. 일본에서 양약이 개발돼서 여러 다국적 기업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약이 판매가 되는데 일본에서 판매되는 약이 우리나라에 판매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전문의약품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게 꼭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약국에서 병원에서 진료를 보지 않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약들이 있어요. 변비약 중에 메이킨, 듀크락스 좌약 이런 것들이 비사코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페놀프탈레인을 독성을 감소시킨 그런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놀프탈레인이라는 게 현재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어서 약재로는 전혀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에 와인을 공급하는 곳에서 와인이 적어지게 되니까 색깔이 옅어지고 이 색깔을 어떻게든 보존하기 위해서 페놀프탈레인을 거기다 첨가를 했었고 그 이후에 그걸 먹었던 많은 사람들이 심한 설사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거를 사용하면 설사하니까 이건 먹으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했지만 미국의 브루클린에 거주하던 막스 키스라는 사람은 페놀프탈린 염료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는 않았는지 거기다가 초콜릿을 섞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변비약으로 보보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일반 의약품으로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변비약, 설사를 일으키는 약으로 처음 사용하게 된 거죠.
근데 현재는 이런 것들이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혀 사용되지 않고 발암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수정하고 변경해서 나온 것들이 이 비사코딜이라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자극성 하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년 전에도 살을 빼준다는 베트남의 바이엔티에서 발암물질이 가득 차 있다라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이 차에 섞여 있었던 게 이 페노프트라인 성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비를 낫게 해준다는 여러 가지 차들이나 그런 것들은 발암물질이 섞인 여러 가지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분인지를 모르고 변비에 좋다는 얘기만 듣고 사용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센나 성분입니다. 이 센나라는 나무에 잎에 센노사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아까 얘기했던 비사코딜과 동일하게 장을 자극하는 성분이에요. 이런 센노사이드는 대장세포를 자기 사멸을 유도하기도 하고요. 갈색 색소 같은 것이 침착되는 대장 흑색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 원인이 됐던 약물을 끊으면 뭐 늦어도 한 1년 내에 다시 회복도 될 수 있다고 들었지만 환자도 이걸 딱 보면 엄청나게 놀라요. 내 장이 이렇게 왜 이렇게 검해졌냐. 우선은 그렇게 위험한 장은 아니다. 뭐 용종이 많이 생기거나 암이 잘 생기거나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당신이 자극성 하재를 장기간 복용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한약 약재에도 이 센나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센나 성분은 장에 따른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때문에 현재는 건강보조식품에는 함유를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막고 있고요. 약국에서 파는 일반 약재에만 변비약으로서 함유를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센나가 들어간 식이섬유제제가 많아요. 보통 사람들이 내가 변비가 있어, 나 식이섬유를 먹어야 되겠어 라고 해서 약국에 갔어요. 그럼 식이섬유가 나 변비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 라고 하면은 그냥 식이섬유만 파는 경우에 효과가 좋아야 되거든요. 먹으면 바로 직방의 효과가 있어요. 환자가 만족을 하죠. 그러니까 센나가 함유된 식이섬유 제제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게 식이섬유 제제라고 되어 있어도요, 센나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사도 있어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센나입이죠. 이 들어있는 불법 다이어트 수입 식품을 판매한 13개 업체 관련자 13명을 지역적으로 적발했다. 이런 이유가 옛날에는 이 센나도요 건강보조식품 들어가도 됐어요. 근데 이게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이제는 약국에서 팔 때는 약사가 직접 그거를 경고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약으로는 판매가 가능하지만 건강보조식품에 이제는 센나 성분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알로에예요. 선생님도 변비 때문에 알로에 먹고 온 사람들 많이 보셨죠? 네. 판으로도 많이 팔고 액상으로도 팔고 이런저런 제제 많이 섞여서 팔리고 있어요. 식이섬유 검색을 하고 찾으면은 그중에 절반 가까이는 이 식이섬유 제제 안에 알로에가 섞여 있습니다. 이게 옛날엔 센나였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주 대표적인 자극성 하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똑같이 대장 흑색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섬유 제제는 워낙에 많은 제품들이 있고 식이섬유가 잘 팔리려면 먹었을 때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넣을 수 있는 것 중에 알로에를 넣으면 오히려 식이섬유를 판매하는 회사에서는 그걸 자랑하게 돼요. 먹으면 10분에서 1시간 안에 당신의 변을 보게 될 겁니다. 이건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물론 장이 빠른 사람은 1시간 안에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밥 먹으면서 3시간 있다 나 똥 싸러 가야지 라고 밥을 먹진 않잖아요. 식이섬유 요만큼만 10g 먹었는데 1시간 안에 똥 싸러 가는 게 정상입니까? 그런 선전들은 특히나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보도자료가 있어요. 알로에 전입의 기능 성분인 바바로인은 1에서 2주 이상 장기 섭취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유통제품의 대부분이 30일 이상 섭취 불량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보건기구나 유럽의약품 모노그래프에서는 1일 허용량 기준 일주일에서 2주 이내로 복용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관련된 표시 규정이 없어서 장기 섭취를 제한하는 주의 문구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식물 성분임을 강조하여 장기간 섭취에도 문제가 없다고 표시 광고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이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식품이다, 천연이다, 생약이다 이런 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바뀌어 나가긴 할 거고요. 우선 여러분들도 항상 그 성분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대황이라는 것들도 흔하진 않은데 이것도 여러 가지 제재에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대황이 이렇게 생긴 풀인데요. 물론 약이 없고 진짜 변비가 심해가지고 옛날에 사람이 죽을 만한 위기가 있었을 땐 중요했겠죠. 근데 지금은 다른 좋은 약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똑같은 자극성 하재이다.
정말로 필요할 땐 저도 사용합니다. 아주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장기간 사용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장기간 쓰는 게 문제인 거라서 다른 변비약으로 충분히 막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 이제 저런 거를 짧게 시도를 해보는 거죠. 정말로 필요할 때는 짧게 단기간을 사용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이런 자극성 하제들은 계속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첫째, 장을 막 자극해서 장이 막 짜서 가기 때문에 복통이 되게 심해요. 심한 사람은 이것 때문에 식은땀 흘리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내시경 할 때 이런 자극성 하제를 좀 썼었잖아요. 장을 좀 비우기 위해서. 그때 환자들이 컴플레인이 좀 많기도 했었어요.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었고, 변이라는 건 차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차서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장의 기본적인 능력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걸 먹어서 다 빼게 되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한번 자극성 환자를 써서 이걸 다 빼내게 되면 장이 다 비워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장이 다시 차서 변이 나올 때까지 적어도 2, 3일이 걸리고, 근데 그 2, 3일간 환자는 또 못 기다리고, 그럼 계속해서 자극성 하제를 쓰는 게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잠재적인 신경 손상, 대장 운동 기능의 약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극성 하제를 장기간 쓰는 건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자극성 하제로 쓰일 수 있는 민간요법들, 민간식품들, 건강식품들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극적인 하제 아니고도 이제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식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푸른 주스 얘기 들어보셨죠? 네. 푸른 주스로 심한 변비를 해결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푸른 주스라고 하면 그냥 자두잖아요. 건자두. 그거는 이제 주스니까 그거는 가공된 식품을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과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푸른 주스가 어떤 자극성 하제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알려진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푸른 주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건자두라고 하면 식이섬유 함량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려져는 있는데요. 건자두를 이제 주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과 과정을 거칠 때 이런 식이섬유는 건자두 자체를 먹는 것보다는 훨씬 줄어든다고 합니다. 거의 없게 되죠. 가공을 해서 주스를 만들게 되면. 그럼 식이섬유도 많지 않은데 푸른 주스는 생각보다 되게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터넷 후기만 봐도 푸른 주스 먹었더니 쾌변했어, 설사를 하고 뭐 난리가 났어,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럼 푸른 주스는 어떤 이유로 하제 효과를 일으킬까?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는 그 안에 다량 함유된 솔비톨에 의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포드맵 성분 중에 하나는 폴리올 성분이에요. 솔비톨, 뭐 자일리톨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장에서 흡수가 안 됩니다. 대장으로 그냥 가게 되고요. 대장에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장 안에 남으니까 장내의 삼투압을 올리게 되고 밖에 있는 물을 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래서 변을 묽게 만드는 효과를 일으키고 그걸로 설사를 유발시키는 거죠. 이런 효과를 사용해서 변을 묽게 만드는 이런 제품들이 대표적인 마그네슘 관련 제제 혹은 대장 내시경 하제. 근데 자극성 하제와는 다르고 장 안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물을 많아지게 해서 변을 묽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장의 자극 효과나 어떤 내성을 일으키거나 그런 거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함량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되어 있거나 이거를 조절을 해서 복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또 복용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심한 설사나 복통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 가끔씩 이거를 먹어서 빼내려고 드신다기보다는 그렇게라도 변비를 해결해야 할 정도라면 평소에 편하게 배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설사를 일으키지 않고 변을 부드럽게 할 정도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약재들을, 훨씬 가격도 싸거든요. 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지해서 사용하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새 구화검이라고 들어봤어요. 환자들이 많이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구화검 같은 경우에는 구화콩 추출물로서 정식 명칭은 구화검 가수분해물이라고 합니다. 구화검은 식이섬유제 중에서 수용성 효과죠. 그러니까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고 유산균이 발효를 함으로써 우리 몸에 좋은 여러 가지 필요한 성분을 만들어주고 대신에 가스를 많이 조금 만들어내서 배를 좀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수용성이고요. 불용성 같은 경우에는 변 자체를 늘려주는 효과를 많이 지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불용성 같은 경우는 뭐 씨앗이라든가 그런 것들이죠. 줄기, 뿌리 같은 거고, 수용성 같은 경우는 포드맵 관련된 성분이라든가 그런 거가 있는데 구화검은 그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흔하게 쓰이는 차전자피와 구화검이 중간 단계인데 차전자피는 조금 더 불용성 쪽으로 조금 더 많아서 변을 좀 더 많아지게 해준다면 구화검은 수용성이 약간 더 가까워요. 하지만 너무 수용성으로 치우쳐져서 가스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불편을 끼치진 않기 때문에 이런 구화검도 차전자피에 더불어 좋은 식이섬유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민성 같은 경우에서도 복부 불편감과 그런 것들을 너무 심하지 않게 한다고 하니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화검만 딱 있는 게 아니고 건강보조식품은 아시겠지만 이것저것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극성 효과를 지닌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구화검만 들어있는 그런 제품을 구매해서 드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피마자유, 아주까리 기름, 서양에서도 배 아프다고 하면 피마자유를 발라주신다 라는 구절이 나올 만큼 피마자유는 널리 쓰였다고 합니다. 피마자유에 있는 리시놀레산이라는 성분이 십이지장의 소화 효소에 의한 작용으로 분해되면서 소장을 자극해서 설사를 일으키니까 일종의 자극성 하제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재는 워낙에 좋은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우리가 찾아서 이런 자극성 하제의 효과가 있는 걸 쓸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꿀을 드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많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지만 흡수되지 않고 과량을 섭취했을 경우에는 다 흡수되지 않고 넘어간 것들이 삼투압에 의한 효과로 장 밖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서 변을 묽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과량을 이제 복용하려면 다른 비만이라든가 가스가 많이 생성될 수 있거든요. 복부 불편감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 꿀을 다량 복용하는 것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디톡스예요. 그래서 장내 숙변을 없앤다, 장내 독소를 다 없앤다 라고 하면서 디톡스 제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이 디톡스 제제들도 환자들이 오면 어떤 걸 드세요? 라고 해서 항상 물어봐요. 그럼 그거를 찾아봐요. 그리고 성분을 봐요. 대부분은 여러 가지 좋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알로에인 거죠. 알로에라든가 그런 것들이 장을 자극해서 설사를 유발시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장이라는 거는 내가 변이 이만큼 찼던 게 오늘 똥 쌀 때 완전히 싹 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변이 차서 조금씩 이동하면서 얘가 이동할 때 여기는 새로 변이 들어오는 거고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고 나가면서 계속 일정량의 변은 장내에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숙변이라는 거는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를 다 없애면 내가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장을 자극해서 장을 비워버리는 거는 내 장이랑 항문을 괴롭히는 것이라는 거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오늘은 우리가 병원에 오기 전에 변비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